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지금 내가 나중에 향후에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형사보상 청구 준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실무상 드리는 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서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었죠.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휘말리면은 인생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나라가 괜히 사람 잡아다 재판까지 시켜놓고 끝났으니 집에 가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실제로 판결 선고 날에 출석을 해보면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어안이 벙벙하고 억울함을 인정받아서 무죄를 판결을 받고 난 피고인 입장에서는 허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맡았던 실제 L씨의 사건을 통해서 불구속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형사보상 청구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일단 마음이 굉장히 놓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시간과 돈과 명예가 전부 날아갈 수가 있죠. 재판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연차를 내야 하고 주변 시선 때문에 사회생활도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주변에 이거를 이제 숨기고 재판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이제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무죄 판결로서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 상당한 비용 지출도 감당을 해야 했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바로 형사보상 청구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보상 청구를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국가가 잘못 재판을 해서 재판까지 끌고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피고인이 직접 청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일부 보전을 받는다는 건데 억울하게 재판받은 것을 돈으로 다 메꿀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의 보상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죠. 저는 구속도 안 되는데 변호사님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그렇지만은 불구속 사건도 보상이 됩니다. 실제로 구금이 된 경우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무죄를 받으면 구금 일수 대비 얼마씩 해가지고 계산해서 비용 보상을 받는다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범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나 일당, 숙박비 같은 여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의 일부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억울하게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든 직접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이제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 즉 경찰,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쓴 변호사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경우, 그러니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종결이 된 그런 사건들은 변호사 비용 보상이 될 수가 없다.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죠. 왜냐면은 형사보상 청구는 재판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럼 실제 사례 한번 봐야겠죠. 제가 맡았던 L씨의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첨예하게 이제 뭐 쟁점에 대해서 장시간 다퉈왔지만은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1심에서 다행히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검사가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서 결국 최종 무죄 확정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L씨는 총 10번 법정에 출석을 했었죠. 1심에서 7번, 항소심에서 3번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것을 포함한 겁니다. 1심에서 7번 정도 출석했다라는 거는 증인신문도 여러 번 했다는 거고 뭐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재판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뭔가 피고인 측에서 계속 뭔가 신청을 하고 주장을 하고 검찰 측에서도 뭔가 주장을 하고 신청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속행이 되어가지고 7번까지 출석을 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았다는 의미죠. 직장 다니면서 이 L씨가 10번이나 법정에 드나든 것만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고 또 기회비용을 지출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무죄 확정 후에 제가 형사보상 청구를 제안을 했고 L씨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출석료비 약 70만원 정도, 변호사 보수는 약 450만원 정도, 총 합계가 520만원 가량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보상 결정문 내용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 보수 산정 방법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이 피고인이 저에게 준 수임료 전액을 이제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선 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L씨가 사건을 받을 당시에 2023년, 2024년에
국선 변호사 보수는 23년의 경우 사건당 50만원, 24년의 경우 사건당 55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의 위임 사무의 투입의 정도를 고려해서 최대 5배까지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L씨의 사건에서는 1심에서는 국선 변호사 보수의 5배를 곱해서 250만원이 인정이 된 거고요. 항소심에서는 200만원 정도가 인정이 됐는데 약 4배에 가까운 수치죠. 사실상 상한선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상한선이 몇 배다? 5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L씨의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가 사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 기여가 상당했고 필수적이었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한 셈이라고 이해를 하셔야겠죠. 결국 L씨는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사용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여비 같은 것들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알겠고, 그러면 형사보상 청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청구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무죄 확정이 되면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시는 거고, 청구서 잘 쓰고 판결문도 첨부해서 출석을 했다라는 사실도 증명을 하시고,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지출증빙 자료도 첨부해서 제출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청구해 놓으면 바로 돈이 나오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 법원이 이제 심리를 하니까 금방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실무에서 보면은 제가 청구를 해보면 빠르면 한 2~3달 정도인 것 같고요. 길면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법원마다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달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무죄 확정이 되면 이거를 피고인이 미룰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바로 청구하는 게 조금이나마 빨리 비용을 보전받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피고인이 또 기억이 흐려지기도 하고 자료도 좀 챙기기도 어려워지고, 깜빡하고 넘어가면 3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말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꼭 형사보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지금 내가 나중에 향후에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형사보상 청구 준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실무상 드리는 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판 출석할 때마다 받은 소환장이나 뭐 일정 이런 것들은 꼭 이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보상 산정의 자료가 되기 때문이고,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그러니까 숙박비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재판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나 숙박비 같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같은 것들도 증빙 자료를 좀 보관을 해두시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제출을 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비용의 계산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미리 해두셔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내가 변호사에게 지불한 선임 비용 전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선 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 이 난이도에 따라 최대 5배까지 곱한 금액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했는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서면에다가 잘 써서 청구를 해야 최대 5배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조드리지만은 경찰, 검찰 같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이 된 경우 그에 따라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형사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보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재판을 받을 건 또 없죠. 빨리 끝날수록 좋은 거긴 하니까요. 그리고 세금이 이제 붙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형사보상 청구를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 심리 같은 건데, 이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법적 권리입니다. 눈치 보거나 겸연쩍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가가 이제 잘못 기소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이 됐다면 당당히 곧바로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할 때 그 피고인들로부터 받는 질문들 몇 가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했다, 이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좀 성급한 거죠.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다고 해도 바로 비용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검사가 항소를 했으면 무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소심이 끝나서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결국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면은 항소심 끝나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후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오는 그런 경우에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냐? 원칙적으로는 전부 무죄일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부 유죄 사실이 있다면 보상 범위가 크게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변호사 비용은 실제 낸 금액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국선 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되 사건 난이도나 변호사의 업무 투입 양 이런 것들을 법원이 심리를 해서 최대 5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전을 해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불구속 사건도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국가에 보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A씨의 사건처럼 10번 가까이 법정을 오간 끝에 약 500만 원이 넘는 보상이 인정된 사례도 분명 있죠. 특히 변호사 보수가 국선 변호사의 4배에서 5배까지 인정이 된 것은 이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의 기여가 크다고 법원이 평가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형사보상 청구 단계에서 이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의 기여가 컸다라는 점을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최대 상한선 가까운 배수를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이 된 경우에 부송치 결정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종결이 된 경우, 그런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고 종결이 되어야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에서 설명드렸던 L씨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고 또 그 일부 비용도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려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또 형사보상 청구를 받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